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중 금융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1-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지표 호주의 경제 개선 기대 구조, 주가 오르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12%, S&P 500 지수는 0.52%, 다우존스 지수는 0.62%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의 테이퍼링 발언. 파월 의장은 미국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거의 완전히 회복했을 때 매우 점진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위기 동안 제공했던 지원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 파월의 테이퍼링 발언으로 장 초반 선물이 1% 넘게 빠지긴 했으나 급하게 만회했고요.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지수가 끝이 났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월의 이제 테이퍼링 발언은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주가는 파월의 발언을 악재보다는 호재로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나스닥이 마이너스 3.52%가 뜨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그때와 비슷합니다. 즉 횡보 중이란 얘기죠.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8% 정도 빠졌을 뿐이고요.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 테슬라는 이제 전고점 대비 약 28%가 빠졌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약 15% 정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금리가 1.5%대까지 크게 떨어져도 나스닥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다시 1.6%대 중반까지 올라와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와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여기가 이제 70만 명대에서 60만 명대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실업률이 20만 명대였기 때문에 아직 68만 4천 명은 큰 숫자지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올라갔을 수도 있죠. 반면에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현재 안 좋습니다. 유럽은 백신 접종률도 떨어지고 경제 봉쇄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2를 뚫고 93으로 갈 기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는 이제 달러가 좀 싸고요. 100 이상은 달러가 이제 비싼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현재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돈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테이퍼링과 금리를 올린다면 중국은 양턱 깎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꾸준히 긴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종목들인 텐센트, 알리바바, 증뚱닷컴들은 전고점 대비 약 20% 이상 조정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회계 감사 거부 기업 퇴출 엄포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니오나 바이두 중국 기술주 급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거죠. 이게 미국이 이제 회계 감사 이런 거 이제 중국하고 다르니까 미국에 맞춰서 회계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중국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온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바이든 정부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아래의 서브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결과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국의 주가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차별적으로 좋아집니다.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 요게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 좋아집니다. 이후에 이제 역금융 장세로 가게 되죠. 그거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빠집니다. 이때는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올라가고 역금융 장세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이런 주식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제 금융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가는 그런 시즌이죠. 그리고 실적 장세가 끝나고 역금융 장세로 가게 될 것이죠. 그러면 실적 장세도 좋고 역금융 장세도 좋은 주식, 그게 뭐냐? 요거는 이제 성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실적도 좋으면서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위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맞춘 주식은 뭐냐? 이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빅테크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들을 대체할 친환경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친환경 주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 주식 같은 경우가 이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장성은 좋은데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주인 가치주, 뭐 여행 관련주, 뭐 이런 데는 어떨까라는 거죠. 이들은 현금 유동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그 장사를 좀 해왔으니까. 근데 실적이 떨어지고요, 성장성도 없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주식은 결국은 빅테크 주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긴축하는 중국보다는 돈 푸는 미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미중 금융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한다면 무역 전쟁이 유리할까 아니면 금융 전쟁이 유리할까라는 거죠. 당연히 금융 전쟁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행정부에서는 무역 전쟁을 했죠. 그러면 왜 무역 전쟁을 했나 이거죠. 이유는 월가하고 트럼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1995년도에 WTO 체제가 되면서 세계는 탈냉전하면서 가트에서 WTO가 이끄는 자유무역 체제로 변했습니다. 이게 아주 크게 변한 거죠. 뭐 이유는 소련이 망했기 때문이죠. 91년도에.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긴 쉬우나 노동력은 국경을 넘기 힘들죠. 한국에서 미국 취업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따라서 거대 자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야 되지? 중국과 같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기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선진국으로 파는 게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본은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인 중국으로 공장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제가 말했듯이 국경을 넘기가 힘들죠. 한국에서 미국 취업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산층인 공장 노동자는 몰락을 했고요. 이들은 임금이 적은 서비스업 직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빙 문다는 얘기예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러면서 거대 자본과 미국 서민의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대 자본은 돈을 엄청 벌고요. 미국 서민은 계속해서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지금 이 생활이었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에게 관세를 때려서 일자리를 다시 뺏어오겠다. 누가 뺏어갔냐? 이게 중국이 뺏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를 뺏어간 금융자본, 거대 자본을 이용한 금융전쟁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때려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봐야 오히려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작전이었죠. 그러나 중국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인 나라인 베트남과 뭐 인도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지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진 않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이 가격에 관세가 매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죠. 수입해쓰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가는 비싸지고 또 결국 일자리도 돌아오지가 않고 물가 상승만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과 함께 금융전쟁을 같이 해야 중국을 몰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무역전쟁과 함께 금융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몰락시키려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2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올라온 소련이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금융전쟁으로 몰락시킬까라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월가, 그리고 빅머니, 빅테크 기업 등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는 민주당을 찍지 않았고요. 따라서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일도 안 할 것입니다. 물론 리쇼어링 같은 얘기들은 계속해서 하죠. 대신 우방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할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방한테 이제 뭔가 먹잇감을 좀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우방한테 물건을 더 많이 미국에서 사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방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그러니까 우방 쪽으로 이제 돌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등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가져간 덕분입니다. 자, 2018년 중국은요, 미국에 5,400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미국은 중국에 1,200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4,200억 달러 흑자가 되고요. 미국은 4,200억 달러 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4,200억 달러의 흑자는 무엇으로 받을까라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 달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국 달러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 국채로 받을 것이냐. 미국 달러는 현찰이고요. 그리고 금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채권이고 금리는 지금처럼 한다면 10년물이 한 1.6%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는 현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받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받아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국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은행이죠. 은행에서 중국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딜 만드냐? 채권을 사면 미국 증권 계좌를 만듭니다. 그곳에 2조 달러의 채권이 있는 것이죠. 현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의 달러로 받았다. 그러면 연준은 미국의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뒀을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중국 본토로 간 것이 아니라 연준의 중국 증권 계좌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이 미국과 금융전쟁을 하면 이 돈을 시장에 던져서 미국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준은 키보드의 숫자키와 엔터키로 중국 국채를 한 번에 사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7%도 안 됩니다. 전체 미국 국채에 비해서. 달러의 이해를 쓴 마크 챈들러라는 이제 사람의 그 책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미국 국채를 중국이 미국 국채를 15%나 줄였어요. 그랬는데 이 와중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아무리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하더라도 시장이 푼다 하더라도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중국한테 달러를 주지 않고 국채를 찍어서 줬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연준이 실업과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절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죠. 그래서 한 4%의 실업률과 그리고 물가 2% 정도를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시중에 국채가 많아져야 연준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이자율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될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가지고 디플레이션 될 것 같으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이 잘 돌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굉장히 많아져야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중국은 왜 미국한테 달러를 받아와야 될까라는 거예요. 중국이 GDP 성장을 하려면 미국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소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소비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와서 그 돈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사서 공장을 돌리고요. 다시 물건을 찍어내서 미국의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공장을 돌리려면 또 식량과 에너지 등이 필요한데 이거는 미국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만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축통화에서도 미국의 달러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량이나 에너지를 사오는데 달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우디하고 이제 그 협약이 돼 있어서 달러로만 받게 돼 있습니다.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축통화국은요 화폐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은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가 있냐라고 했을 때 화폐 주권이 있는 나라가 드물고요.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가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폐 주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화폐 주권은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요. 일본이 엔화를 발행하고 영국이 파운드화를 발행을 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바로 화폐 주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화폐 주권은 한국, 중국도 있지 않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축통화는 국제통화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무역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올 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데 한국의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는 그 수준이 1% 내외로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즉 해외로 나가면 원화 위안화는 종이에 불과하다.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달러와 유로, 파운드와 엔화 등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화폐 주권이 있는 나라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이나 에너지나 의학이나 기술 등 이런 것들을 갖고 국제 시장에서 사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화폐 주권이 아무리 자기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화폐 주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중동의 석유는 미국 달러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는 국제 통화에서 가장 큰 비율로 거래가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들은 달러나 엔화나 파운드나 아니면 유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환거래의 90%의 점유율이 있는 나라 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달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달러를 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미국, 영국,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유로를 쓰는 이제 독일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나라들은 또 이제 화폐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원재재가 많이 나는 나라는 원재재를 팔아서 이제 달러를 벌고요. 노동력이 싼 나라는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고 기술이 좋은 나라는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것이 화폐 주권이 없는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벌어오지 못해서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도 없어서요. 공장도 못 돌리고요. 식량도 대부분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식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달러를 빌려야 되죠. 안 그러면 굶어 죽죠, 국민들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7년 IMF 위기의 한국입니다. 달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달러를 주지 않는 방법은 뭐냐? 지금 미중 전쟁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중국이 달러를 벌어오는 구조를 없애면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요. 중국의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돌려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국의 공장을 인근의 동남아나 인도로 옮기면 됩니다. 이것이 중국의 봉쇄 전략이죠.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 금융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전쟁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거는 양털깎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금융전쟁은. 자, 미국은 일본의 플라자비를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한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이제 양털깎기죠. 일본의 엔화를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로 자산 가격을 올라가게 해가지고 버블을 키웁니다. 이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엔화의 가치를 올리고 그러니까 일본 돈이 이제 가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수출을 못하죠. 수출을 못하니까 얘네들은 할 수 없이 내수를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내수를 키우려면 제로금리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자산 가격을 계속 올려가지고 사고 팔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물론 자산 가격을 키우는 것은 달러 자금이 들어가서 자산 버블을 키우게 만드는 것이죠.
일본 돈 갖고도 키우지만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달러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오면서 어느 순간 일시에 빠져나오면서 버블을 꺼트리는 거죠. 자, 버블이 꺼지면 자산 가격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때 은행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부실이 생기고요.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뭐 신용장 등 뭐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외국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아무리 뭐 한국으로 따지면 2,000원, 3,000원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가져오려면 달러를 빌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러를 빌리는 조건은 아주 가혹하죠. 그래서 자국의 부동산이나 기업 등을 외국인에게 파는 조건, 뭐 이 정도를 걸어놔야죠. 위기 상황인 만큼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양딸 깎기를 당한 나라는 거지가 된다. 이게 이제 그 IMF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에 대비해서요, 부동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이 부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중국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동산 대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30년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죽을 때까지 돈 갚는 게 이제 모기지죠. 30년 동안 이자만 갖는 방식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갖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모기지를 빌리는 시점에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 거의 이자율이 1%대면 이자로 1%대 싼 이자로 집을 빌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무려 몇 년간? 30년간. 1%대 이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빌리는 채무자의 신용대출 형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연준이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이자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30년 모기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빌릴 때 고정금리로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30년간 모기지 금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고 지금 내가 1%를 빌렸다 그러면 나중에 기준금리가 뭐 10%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1%로 나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큰 집을 살 때도 그렇게 빌려주냐? 아닙니다. 약 5억 원 이내의 집들만 그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 정책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연준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자율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기가 진짜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은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자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자 연준 의장인 전 연준 의장이죠.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30년 모기지로 받은 주택은 이자가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연준은 이자율 정책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쓸 수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부동산 대출 방식이 미국과 다릅니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신용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연동해서 대출을 더해주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앞으로 벌릴 금융전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할 것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우방을 통해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럽한테 뭐 싸우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도 막 그 방위비를 엄청나게 걷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하고 유럽 국가를 그 같이 엮어서 미국이 봉쇄를 같이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유럽은 선진국이니까 중국의 소비재를 안 사주면서 기축통화국인 유로화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유럽은 중국의 인권
특히 신장이나 위구르 등의 노예 노동을 문제 삼고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문제 삼아서 중국 물건을 안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EU가 생긴 다음에 뭐 최초로 지금 제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을 대체를 해서 중국 공장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대신 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을 옮긴다는 얘기죠. 아시아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수출이 많이 떨어지겠죠. 요즘에 이제 중국 공장도 그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다 저기 그 뭐가 됩니까? 전부 그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관세가 빠지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 공장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하면 거기서 아까 이제 5,400억 달러다. 그러면은 그 돈을 다 벌게 되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고용이 줄어들면 뭐 소비도 잘 안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쁘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제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줄면서 회사가 잘리고 소득이 줄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싼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의 공장을 대체했기 때문에 중국이 공장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없죠. 고용이 없으면 내수 소비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WTO에 중국이 이제 제소를 할 수도 있으니 미국 같은 경우는 TPP와 같은 경제 협력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를 거의 무관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CPTPP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죠. 미국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 요거는 설명을 하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 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비관세 장벽을 모두 철폐를 해야 됩니다. 모두 이제 자유화하자는 협정이죠. 그런데 중국이 보조금 엄청 때려주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노동 규제 같은 거 다 받고 있고, 뭐 정부 조달이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풀어 해치지 않는 한 그냥 받아주질 않는 거야.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오려 하더라도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처럼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 지켜줘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요. 들어온다면 중국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어내고 양털깎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중국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때 이미 맞은 관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25% 이렇게 맞아 있죠. 그런데 TPP와 같은 경제 블록은 거의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변국들은 무관세로 수출을 하는데 중국은 관세를 25% 때려 맞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공장이. 그래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계기가 되고요. 중국은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 속도가 둔화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내수 경제 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쌍순환 경제입니다. 쌍순환 경제가 뭐냐? 두 가지가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내수 시장을 개방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온 외화를 통해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중국은 1만 불에 진입해 있죠. 1인당 GDP가. 그래서 중진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하는 수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 기업을 통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선진국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일단은 먼저 개방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첨단 기술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죠.
미국은 세계적인 큰 버블을 일으키려면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을 빠져나와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들의 가격을 올립니다. 이후 미국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급격히 이자율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오죠. 미국의 안전한 국채가 미국의 안전한 국채가 이제 돈을 이제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준다면 당연히 전 세계 돈들은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높은 이자를 또 줘야 됩니다. 중국의 높은 이자율 상승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루어지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요, 높은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매매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채무자는 이자 부담뿐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경매 또는 부실 자산으로 부동산은 처분이 되고요. 중국의 은행들은 부실 자산이 많아지면 파산을 합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면 신용장을 써줄 수도 없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이후의 은행들은 또 중국 은행을 도와주지가 않죠. 결국은 중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국의 벌처펀드는 헐값까지 떨어진 중국 자산을 양털깎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양털깎기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은 대출 방식 차이에 의한 금융 공격이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중 금융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